안녕하세요. 오늘은 화학 반응이 과연 어디까지 진행될까? 그 종착점을 알려주는 비밀 코드, 바로 평형상수 K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K라는 녀석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잡해 보이는 화학 반응식이 아주 명쾌하게 풀리거든요. 자, 그 핵심 열쇠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평형상수가 대체 뭔지 기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그 다음엔 기체들이 반응할 때 적용되는 좀 특별한 규칙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무시하기 규칙도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이게 반응 속도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큰 그림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형 상수 K. 이 알파벳 하나가 대체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는 건지 그 핵심 의미부터 시원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K는 생성물팀과 반응물팀의 세력 다툼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분수식에서 위쪽, 즉 분자에는 생성물을 놓고요. 아래쪽, 분모에는 반응물을 놓는 거죠. 그럼 각 팀의 힘은 어떻게 계산하냐? 바로 농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반응식에서 각 물질 앞에 붙는 숫자 있잖아요. 개수. 그게 바로 파워업 지수처럼 각 농도에 붙습니다. 일종의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 K의 의미가 한눈에 들어오죠? 만약 K가 1보다 크다. 그건 저울이 생성물 쪽으로 확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반응이 끝났을 때 생성물이 훨씬 많다는 거죠. 반대로 K가 1보다 작으면 저울이 반응물 쪽으로 기운 거니까 아직 반응하지 않은 물질이 더 많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K값 하나만 딱 보면 이 반응이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반응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라면 어떨까요? 상황이 조금 더 흥미로워집니다. 이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특별한 규칙이 하나 더 등장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기체의 양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정한 공간 안에 기체 분자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찼는지, 즉 농도를 보는 거고요. 둘째는 이 기체 분자들이 용기벽을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그 압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관점이 두 개니까 당연히 평형상수 K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농도를 쓰는 KC와 압력을 쓰는 KP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도의 C를 따서 KC, 압력의 P를 따서 KP. 이름만 들어도 딱 감이 오죠? 이게 완전히 다른 값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요. 간단한 환산 공식 하나만 알면 언제든지 서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KP, KC 개념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량 생산을 혁명적으로 바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중 하나로 꼽히는 하버보시법 같은 실제 산업 공정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죠. 바로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겁니다. KP와 KC를 이어주는 마법의 다리 같은 공식이죠. KP는 KC 곱하기 RT의 델타 N제곱. 와, 복잡해 보인다고요? 전혀요. 핵심은 딱 하나. 저기 오른쪽 위에 작게 붙어있는 델타 N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기체 분자 개수의 변화량이에요. 반응 후에 기체 분자 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죠. 생성물 쪽 기체 몰수에서 반응물 쪽 기체 몰수를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변화량만큼만 보정해주면 압력으로 구한 KP와 농도로 구한 KC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계산을 아주 획기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줄 정말 꿀팁 같은 규칙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평형식에서 과감하게 무시해도 되는 녀석들을 가려내는 법이죠. 이거 정말 엄청난 규칙이에요. 왜냐? 순수한 고체랑 순수한 액체는 평형상수 계산에서 그냥 빼버리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가득 담긴 컵에 얼음이 떠 있어요. 얼음이 좀 녹는다고 해서 남아있는 얼음의 밀도나 주변 물의 농도가 확 변하나요? 거의 안 변하죠. 이처럼 얘네들은 자기 자신의 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상수처럼 취급해서 식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겁니다. 계산이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자, 그럼 실제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시멘트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분해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반응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반응물인 탄산칼슘 옆에
S라고 작게 붙어 있죠? solid, 즉 고체라는 뜻입니다. 생성물 중 하나인 산화칼슘도 마찬가지로 S가 붙어 있네요. 자, 그럼 방금 배운 규칙을 적용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두 녀석은 우리 계산에서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셈 치는 거죠. 결과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반응물 하나, 생성물 둘, 복잡해 보이던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그냥 딱 하나, 기체인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같아져 버렸습니다. K씨가 바로 CO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시하게 규칙의 엄청난 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약간 더 심화된 내용을 하나 다루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핵심 규칙들을 한 번에 쫙 정리해서 여러분만의 필살기 노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화학 반응이라는 게 한 번에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날 때가 많거든요. A가 B가 되고 그 B가 다시 C가 되는 식으로요. 그럼 최종 목적지인 A에서 C로 가는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 단계의 K 값들을 그냥 전부 곱해주면 끝입니다. 마치 이어달리기에서 각 주자의 기록을 합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평형상수를 정복하기 위한 필수 장비 목록이에요. 한번 체크해 볼까요? 첫째, K는 농도 KC 또는 기체 압력 KP로 표현한다. 둘째,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순수한 고체와 액체는 식에서 과감히 생략한다. 셋째, K값 자체에는 단위가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응식을 거꾸로 뒤집으면 K는 역수가 되고 여러 반응을 더하면 각 K값은 곱한다는 것까지. 이 규칙들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면 이제 어떤 평형식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평형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대체 왜, 어떻게 이런 평형 상태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반응 속도에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보죠. 모든 가역 반응은 차들이 쌩쌩 달리는 양방향 고속도로라고 상상해보세요. 반응물에서 생성물 쪽으로 가는 정방향 차선이 있고요. 반대로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으로 되돌아오는 역방향 차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차선마다 정해진 속도, 즉 속도 상수 K가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의 속도 상수 K 정반응과 오는 길의 속도 상수 K 역반응이 각각 존재하는 거죠. 그럼 평형 상태란 뭘까요? 바로 이 양방향 도로에서 정방향으로 가는 차들의 수와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차들의 수가 정확히 같아지는 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쪽 방향으로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바로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우리가 처음에 배운 평형상수 K, 즉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냈던 그 비율이요. 그게 사실은 정방향으로 가는 속도와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속도, 즉 얼마나 빠른가의 비율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K는 결국 이 두 속도의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겼는지를 보여주는 결과표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촉매는 왜 평형상수 K값은 바꾸지 못할까요? 정답은 오늘 배운 내용 속에 있습니다. 촉매는요, 정방향으로 가는 길과 역방향으로 돌아오는 길, 양쪽 모두의 속도를 똑같은 비율로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둘 다 빨라지긴 하지만 그 둘의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K값이 그대로인 겁니다. 이처럼 화학의 여러 개념들은 결국 하나로 통하는 정말 아름다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